안녕하세요. 문학줍줍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릴 작품은 헨리 제임스의 나사의 회전입니다. 1843년 미국 뉴욕에서 태어난 작가 헨리 제임스는 12세 때 부모와 함께 유럽에 건너가 3년간 생활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으로 돌아와 하버드대 법학부에 입학했지만 문학의 뜻을 두고 곧 그만둔 후에 작가의 길을 걷게 되죠.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유럽에 대한 동경으로 다시 유럽으로 건너가 플로베르, 투르게네프 같은 당대의 인류 작가들을 만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나중에는 아예 영국에 정착하고 본격적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죠. 작가로서 그는 장르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작품을 남겼는데요. 대서양 양쪽의 한 세대를 해석해낸 사람이라는 묘비명이 남을 정도로 뛰어난 작가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1898년 발표된 나사의 회전은 헨리 제임스의 작가로서의 기량이 원숙기에 접어든 시기의 소설입니다. 주인공과 그녀가 가르치는 두 아이 사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등장인물의 심리를 탁월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유령이라는 초자연적인 존재가 등장해 흥미를 더하죠. 그러면서도 이야기가 단순하지 않고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기는 너무나 재미있는 소설입니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스카 와일드의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이 연상되기도 합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1인칭으로 나오는 여성인데요. 가정교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제자는 마일스와 플로라란 이름의 남매죠. 이들 집안의 일을 봐주는 그로즈 부인이 등장하고요. 과거 이 집안의 시종장이었던 퀸트와 가정교사였던 제셀이란 사람들의 유령도 등장합니다. 이들이 이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입니다. 이 작품의 주요 줄거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은 20살이 되던 해에 가정교사가 되어 블라이라는 곳의 저택에서 마일스와 플로라라는 남매를 가르치게 됩니다. 아직 10살도 채 되지 않은 어린 남매의 부모는 인도에서 사망했고 그들은 삼촌의 손에서 자라게 되었는데 삼촌은 조카들을 시골 블라이로 보낸 것이었죠. 주인공은 블라이에서 너무나도 귀엽고 예쁜 플로라를 만나고 한눈에 그 아이에게 빠져 자신의 가정교사 생활이 즐거울 것이라고 생각하죠. 플로라의 오빠인 마일스는 기숙학교에 있었고 주인공은 저택 일을 총괄하여 돌보는 그로즈 부인과 대면하고 좋은 인상을 받습니다. 그녀가 블라이 저택에 도착한 이틀 후에 런던의 아이들 삼촌인 고용주에게 연락이 오는데 마일스가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다는 내용이었죠. 놀란 주인공은 그로즈 부인과 이 소식을 공유하고 마일스가 평소 어땠는지 묻는데 그로즈 부인은 괜찮았다고 하면서도 애매한 태도로 즉답을 피합니다. 그러면서 그로즈 부인은 옛 가정교사, 즉 주인공의 전임자가 사망했다는 이야기를 무심결에 흘리죠. 얼마 후 퇴학당한 마일스가 저택으로 돌아오는데 주인공은 그 아이에게서 순수함을 발견하고 퇴학을 당한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주인공은 어린 남매를 가르치며 만족스럽고 행복한 생활을 시작하는데 어느 날 늦은 저녁 산책을 하다가 저택 시계탑 위에 낯선 남자가 있는 걸 발견하게 되죠. 처음 보는 남자였지만 왠지 모르게 소름끼침을 느낄 수 있었고 그녀는 여행자가 잘못 들어온 것이라고 생각하며 넘깁니다. 얼마 후 일요일이 되어 늦은 저녁 교회를 가려던 주인공은 그때 본 낯선 남자가 창문을 통해 자기 방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창가로 나가지만 남자는 연기처럼 사라졌고 놀란 그녀는 그로즈 부인에게 자초지종을 알리죠. 남자의 인상착의를 들은 그로즈 부인은 그가 과거 이 저택의 시종장이었던 피터 퀸트 같다며 그가 이미 사망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퀸트는 매우 잘생긴 사람이었지만 행실이 좋지 않았고 어린 마일스와 시간을 많이 보냈었던 것이었죠. 주인공은 그 퀸트의 유령이 아이들, 특히 생전에 친하게 지냈던 마일스를 노리는 게 분명하다고 직감하고 아이들을 지켜야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그 이후 주인공은 플로라와 저택 근처에 호수에 나갔다가 호수 건너편에 한 여자가 자신들을 주목하고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그 여자 역시 퀸트와 마찬가지로 유령임을 직감하는데 놀랍게도 어린 플로라가 그 유령을 인식하면서 일부러 못 본 척 한다는 것을 알게 되죠. 저택에 돌아온 그 주인공은 그로즈 부인으로부터 그 여자 유령은 과거 가정교사였던 제셀이며 그녀는 퀸트와 그렇고 그런 사이였음을 알려줍니다. 주인공은 아이들에게 유령의 존재를 알고 있으며 이미 그것들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닐지 걱정하죠. 심지어 그녀는 한밤중에 새벽에 그 유령들을 목격하기도 하며 한 번은 밤중에 마일스가 정원에 나가 시계탑 위에 있는 유령을 바라보고 있는 것도 목격합니다. 그러면서도 주인공은 함부로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유령의 존재 여부나
퀸트, 제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은 꺼리죠. 그녀는 그 사악한 유령들이 아이들에게 다시 나타나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고 단정짓고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결심을 굳게 합니다. 그러다 어느 일요일 주인공은 아이들과 함께 교회에 갔다가 먼저 집으로 돌아오는데 제셀의 유령이 집안에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녀는 결국 이 사실을 아이들의 삼촌에게 알리기로 하고 편지를 써 그를 불러들이려고 하죠. 그런데 마일스가 이를 눈치채고 삼촌이 오게 되면 퇴학당한 자신을 다른 학교에 재입학시키지 않은 이유를 추궁할 거라며 협박 아닌 협박을 합니다. 다음날 마일스가 주인공에게 피아노를 연주해 주는데 그녀는 깜빡 잠이 들고 그 사이에 편지가 없어지고 플로라도 집에서 사라졌음을 알게 되죠. 그녀는 마일스가 일부러 자신을 재우고 플로라를 제셀의 유령과 만나게 한 것이라고 확신하고 플로라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알고 보니 플로라는 주인공이 제셀의 유령을 처음 본 호숫가에 있었고 그녀와 그로즈 부인은 갖은 고생 끝에 아이를 찾아내죠. 주인공은 호수 건너편에 제셀의 유령이 있는 것을 발견하지만 플로라는 그것을 부인하고 그로즈 부인도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혼란에 빠진 채 돌아온 주인공은 마일스가 자신에게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다고 느끼고 그로즈 부인과 상의 끝에 남매를 떨어뜨려 두기로 하죠. 그로즈 부인은 플로라와 함께 런던의 삼촌에게로 떠나고 주인공은 마일스와 함께 남아 속내를 알아내려고 합니다. 주인공은 어린아이답지 않게 자신을 떠보는 듯한 마일스에게 자신이 쓴 편지를 가져갔냐고 직설적으로 묻죠. 이를 인정하는 마일스에게 주인공은 퇴학 당하기 전 학교에서도 그런 행동을 했냐며 다그치고 그 와중에 퀸트의 유령이 창밖에 나타납니다. 주인공은 마일스가 퀸트의 유령을 보지 못하도록 하고 자신이 아이를 지켜냈다고 생각하는 찰나 마일스는 죽고 말죠. 이제 이 작품의 감상평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소설의 마지막 장면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가 많은 작품인데 그만큼 읽는 재미가 있고 생각하는 즐거움이 큽니다. 이 소설의 경우 가장 해석의 여지가 크고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과연 주인공 가정교사가 바라본 관점이 옳은가 하는 것이죠. 액자식 구성을 가지고 있는 이 소설은 주인공 가정교사의 수기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독자들은 자연스럽게 주인공의 관점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감정에 깊은 공감을 하게 되는데 차분하고 온화한 성격의 주인공이 퀸트와 제셀이란 유령에 의해 고통받는 모습이 애처롭기까지 하죠. 그렇기 때문에 순방향으로 이 작품을 읽는다면 소설의 내용은 악령들로부터 순수한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분투하는 가정교사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보면 마지막 장면은 퀸트 유령에게 사로잡힐 뻔한 마일스를 주인공이 끝내 지켜낸 것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작품을 전혀 다른 시각에서 볼 수도 있다는 것이 이 작품이 가진 엄청난 마력이라고 봅니다. 역방향에서 이 작품을 읽는다면 이 소설은 과대 망상에 빠진 가정교사가 아이들을 억압해 결국 파멸하게 만드는 끔찍한 내용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역방향의 관점을 지지하는 편인데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주인공의 모습에 변화가 포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품의 초반에 온화한 느낌으로 묘사되던 주인공은 어느 순간부터 감정이 과잉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장면은 홀로 사라진 플로라를 호숫가에서 찾아내는 장면인데 주인공은 제셀의 유령을 목격하지만 플로라는 이를 부정하고 그로스 부인도 유령을 보지 못하죠. 이 사건으로 주인공은 마일스와 플로라를 떼놓기 위해 플로라를 그로스 부인과 함께 런던으로 보내버리고 마일스와 1대1로 대면합니다. 그녀는 마일스를 다그치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퀸트의 유령을 목격하고 충격을 받는데 이때 주인공과 마일스의 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남자라니 누구를 말하는 거지? 피터 퀸트 말이에요. 이 악마 같으니. 마일스가 말하는 악마를 퀸트의 유령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자신을 압박하는 주인공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품의 후반부에 전반적으로 느껴지는 분위기라든지 평범하게 보이지 않는 주인공의 감정 상태 그리고 마일스의 죽음이라는 결과를 볼 때 저는 후자에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교육자로서 주인공의 모습도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관점에서 이 작품의 마지막 장면은 자신의 과대 망상으로 마일스를 압박해 생명을 빼앗아버리는 내용으로 해석이 가능하죠. 물론 이 작품은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맞다고 단언할 수는 없으며 각자의 생각을 이야기한다면 더 재미있게 감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자로서 주인공은 어땠는지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 속에서 주인공이 겪은 고초야 어쨌든 주인공은 기본적으로 가정교사이고
가정교사는 교육자입니다. 제가 이 소설의 마지막 장면을 역방향으로 해석한 이유 중에 하나는 주인공이 교육자로서 그다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작품 초반에 아이들에 대한 부드러운 애정과 온화한 성품을 보여주던 주인공은 어느 날 저녁에 시계탑 위에 서 있는 퀸트의 유령을 발견하고 변하기 시작하죠. 그 이후에 이어진 호숫가에서의 제셀 유령 목격 사건, 한밤중에 유령을 목격하는가 하면 아이들이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난다고 느끼자 그녀는 변하고 맙니다. 그녀는 자신이 유령들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역할을 한다고 확신하게 되면서 선과 악, 이분법적으로 아이들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부모를 잃은 가장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해 내가 그곳에 있었다 라는 문장과 애들에게 사악한 것들을 권하고 악마 같은 짓을 계속하기 위해서 그자들이 돌아온 거예요 라는 문장에서 그녀의 태도가 잘 드러나죠. 그런데 그녀가 퀸트와 제셀의 유령을 악령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 그들에 대한 그로스 부인의 평가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인공은 물론 퀸트와 제셀을 본 적도 없을 뿐더러 알지도 못했는데 그들이 살아생전에 그렇고 그런 사이였다는 점과 행실이 불량했다는 그로스 부인의 증언에 의지해 그들을 악령으로 규정지은 것이죠. 하지만 생전에 그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며 시간을 보냈던 아이들의 평가는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그녀가 마일스와 플로라에게 좀 더 빠르게 마음을 열고 퀸트와 제셀에 대해 물었다면 다른 평가를 들었을지 모르고 그렇게 극심한 내면 갈등을 피할 수 있었을지 모를 일이죠. 그게 아니라면 좀 더 빨리 고용주인 아이들의 삼촌에게 연락을 해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파국을 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공은 다른 모든 방법을 배제한 채 그루스 부인의 일방적인 평가를 근거로 그들과 그들에게 친근감을 드러내는 아이들의 행동까지도 악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 시작한 것이죠. 급기야 그녀는 남매를 떼어놓고 마일스가 자신의 편지를 몰래 읽어본 것을 근거로 학교에서 퇴학당한 이유가 도둑질 때문 아니었냐며 추궁하기까지 합니다. 마일스에게는 자신과 가깝다고 생각했던 가정교사의 의심과 추궁이 충격적이었을 것이고 결국 생명을 잃는 끔찍한 결과를 맞고 말죠. 자신은 선이고 자신의 생각에서 벗어난 것은 모조리 악으로 규정하는 이분법적인 태도는 상당히 위험한데 이를 아이들에게 적용하고 만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절대적인 것이며 모든 가치 판단을 자신이 내려주어야 한다는 생각은 마일스의 목숨을 빼앗는 것처럼 피교육자의 인격과 생각을 죽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교육자로서 주인공은 분명히 많은 하자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작품의 제목에 드러나는 나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소설의 제목은 나사의 회전인데 사실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거나 감이 오는 제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작품 속에서 나사라는 단어는 단 2번 등장하기 때문에 다 읽고 나서도 작가가 왜 제목을 저렇게 결정했는지 이해하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제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소설 속에 나오는 나사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 나사가 등장하는 장면은 주인공의 수기를 읽기 전에 이 이야기의 대략적인 내용을 들은 사람들이 흥미롭다며 반응하는 장면입니다. 아이가 이야기에 나사를 조여주는 효과를 준다고 한다면 두 아이가 등장하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누군가의 말에 이런 대답이 나오죠. 그야 물론 두 아이들이 나사를 2번 조여준다고 말할 수 있겠죠. 대화의 흐름상 나사는 이야기의 긴박감과 긴장감을 의미하는 것 같고 두 어린아이 마일스와 플로라의 등장이 그 긴박감을 2배로 만들어준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령이 등장하는 이야기에 어린아이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그 긴장감과 압박감이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느껴질 것이기 때문이죠. 이 작품에서 나사가 등장하는 또 하나의 장면은 주인공의 수기 중 종반부의 이야기에서입니다. 주인공은 마일스와 둘이 남아 마일스로부터 모든 사건의 실체를 파헤치고 악한 유령으로부터 아이를 지킬 것을 다짐하죠. 나의 기괴한 시련을, 물론 이례적이고 불쾌한 방향이지만 결국 공정한 대결을 위해, 즉 평범한 인간의 도덕성이라는 나사를 한 번 더 조이기를 요구하는 압력으로 여김으로써 가능했다. 그녀는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기괴한 사건을 자신의 도덕성을 다잡는 계기로 삼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문장이죠. 이 2가지 장면에서 나사의 공통점은 바로 압박감과 긴장감을 상징하는 단어라는 겁니다. 나사는 조여지는 것으로서 첫 부분을 통해서는 나사가 조여오는 것 같은 강한 긴장감과 압박감이 이 작품을 통해 느껴질 것이라는 암시를 하죠. 그런가 하면 2번째 부분을 통해서는 나사를 조이는 것과 같은 강력한 압력이 주인공에게 가해져 스스로를 다잡게 만들었다는 점을 부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나사의 회전이라는 이 작품의 제목은 쫄깃한 긴장감을 독자들에게 선사한다는 의미인과 동시에
주인공이 느낄 강력한 압력을 상징하는 중의적인 표현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나사의 회전 줍줍이었습니다. 이 소설 상당히 재밌습니다.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문학줍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